네, 국내와 해외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국내 이슈들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라이즈 이호석 기사와 함께하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바쁘게 뛰어오셨는데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요? 오늘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격하고 물가라는 걸 비교해 보면요. 가격은 영어로 프라이스라고 하고요. 물가는 프라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들인 거죠. 네. 물가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물건들의 가격, 물건들, 우리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은 언제 올라갈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두 번째로는 그 물건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미국의 물가가 9%까지 갔다가 3%까지 낮아졌는데 9%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어떤 건지.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네. 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해서 주문을 해놨는데 중국에서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봤더니 배가 없어서. 그리고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배가 정박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공급이 제대로 안 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공급이 안 돼서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였던 물가가 3%까지 낮아졌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낮아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은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3.5%란 말이에요. 3.5%면 과거 한 40년,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잡겠다라는 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9%에서 3%까지 낮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국은 공급에 의한 이슈. 그러니까 물건이 제대로 공급됐던 것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 그거 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수요를 잡으려고 했었던 이런 것이 확인되는 것이 이제 오늘 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주거비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이 비중이 이제 얘만 안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외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ere is shelter inflation headed? 이 주거비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서는 주거비 물가 인플레이션은 다른 인플레이션 구성 요소가 하락하는 동안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그런데 이 주택 가격과 임대료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 지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크게 둔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킥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 지역의 예측 모델을 사용해보면 최근 추세가 앞으로 집값 인플레이션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8개월 동안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영향은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진화한 것과 일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2020년 초부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이후에 올해부터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CPI의 일부로 추적되는 이 주거비 인플레이션의 측정치는 전체 인플레이션의 다른 구성 요소가 냉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대료와 주택 가격의 둔화로 인해서 앞으로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내일 기다리고 있는 이 CPI를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미국의 물가를 분해해가지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이유는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우리 큰일인데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지금 이 정도 금리일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혹시라도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네. 이거는 정말 좀 생각하기 싫은 힘들죠.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가가 CPI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9%에서 3%까지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왔는데 지금부터는 천천히 내려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천천히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CPI하고 주거비의 상관관계를 제가 이걸 논문을 가져온 건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가져온 논문인데요. 아침부터 논문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림이 이제 짝대기가 3개 있네요. 네. 그 중에서 이 노란색 선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어 CPI입니다. 근데 코어 CPI라는 거니까 핵심 물가 지표라는 그렇죠. 거를 두 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그 중에서 주거비에 해당되는 부분과 주거비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녹색, 그러니까 진한 남색 선이 주거비에 해당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주거비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은 안 내려오고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녹색 선을 보면은 이거는 많이 내려왔네. 급격하게 내려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거의 지 밑에 있는 선이 2%니까 네. 거의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주거비만 내려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나 진짜 주거비는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주거비만 내려오면 다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추정한 데이터를 보면은 그 다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주거비도 내려갈 것 같다. 근데 좀 빠르게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물론 이게 그 하늘색 선으로 보시는 게 이제 밴드예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라는 전망이긴 한데 점선을 따라가 볼까요?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주거비가요. 내려가다가 2024년 정도 되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까지. 기록하는데요. 우리 너무 환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물가가 잡히면 네. 우리 지금 주식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망이 맞다면 만약에 이번에 나오는 물가 지표 중에서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나 코어 CPI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주거비의 향방이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거비 관련된 내일 발표될 CPI에 앞서서 해석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China slips into deflation. 디플레이션에 중국이 들어갔다, 살짝 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7월에 디플레이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의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외신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킥박스에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발표된 데이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잃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더했고요. 수출 감소가 가속화되고 또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주택 시장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7월에 중국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0.3% 사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핵심 인플레이션은 6월에는 0.4에서 7월에 0.8%로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근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되면 중국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경기 부양책으로는 좀 벗어나기 어려운 함정에 경제를 더 빠뜨릴 수 있다라는 위험입니다. 실제로 국제 결제 은행의 조사를 찾아보니까요. 중국의 총 부채, 그러니까 2022년에 작년 국내의 총 생산이 거의 부채 비율이 3배나 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부채 많다 하긴 했는데 미국보다도 더 많은 수치고요. 부채가 왜 문제인가 보니까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대출자의 부채 상환 비용은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오히려 줄이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같은 나라는
부채 부담이 더 높은 국가에 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한때 국제의 통화기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부서를 이끌었던 이 코넬 대학교의 경제학과는 이제 현실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경시하고 성장을 지연시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역효과를 오히려 가져오면서 경제를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상황하고 너무 달라서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언제 낮아지냐, 제발 좀 낮아져라, 주거비야 좀 내려가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니. 네.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의 경기 온도 차이가 너무 크죠. 이렇게도 큰 적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좋은 거예요? 혹은 디플레이션이 안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마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질문처럼 들리는 게 사실 둘 다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과거에는 과거 한 2, 3년 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서운 거다. 절대 디플레이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요. 지금은 금리라도 올려서 사람들한테 쓰지 말라고 하고 덜 쓰게라도 하면 가능하지만 디플레이션만큼은 이거는 답도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제 일본의 사례인 거죠. 30년 동안 못 빠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수를 써서도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앞서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안 되거나 사용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거나 하잖아요. 근데 수요는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이거든요. 내가 경제활동을 더 하고 싶거나 뭘 더 사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한번 돌려놓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앞서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공장이 짐 싸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시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미국으로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 공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로 공장이 지어지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미국에서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곳에서도 와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작년 말 대비 30% 인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20% 삭감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딱 쉽게 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공장 빼, 미국으로 가지고 와. 라는 이야기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장도 문을 서지 가동률도 낮아지지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생겨서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려고 하지 그렇죠. 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앵커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중국의 청년 실업률.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청년 실업률이 중국처럼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나라인데도 20%라면 네. 이것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청년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일을 안 하고 있거나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중국의 PPI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이 CPI입니다. PPI를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인데 이게 생산하려고 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과 관련된 그 수요들이 둔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중국의 CPI를 보는 이유는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중국의 CPI가 올라가면 중국의 PPI가 올라가면 미국에서는 CPI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PPI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CPI가 낮아지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빨간색 선이 내려간 건 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빠져서 중국은 힘들겠지만 나는 미국 주식하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지표 중에 놀라웠던 것은 이 노란색 선인 CPI가 마이너스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물론 중국에서는 하고 싶겠지만 과연 일시적이냐? 그리고 이것을 돌려세울 수 있는 중국 정부의 능력이 혹은 실력이 있냐? 여기서 실력이라는 것은 돈을 풀어서든 아니면 금리를 낮춰서든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데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경기 좋아지니까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먹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럴 수 있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은 지금 지표들만 봐도 디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왜 부양책을 그렇게 내지 않고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금리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가 넘죠.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2% 중반이란 말이에요. 좀 금리가 낮으니까 중국이 더 좋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금리라는 것을 돈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해 보면 정부 입장에서 미국 정부는 이렇게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더 빌려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라는 거로 설명할 수 있고요. 중국은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을 만한 데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 부양책을 써도 답답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를 살리는데 과연 돈을 풀어서 가능한 거냐, 금리를 낮추면 가능한 거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죠. 미국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빌리잖아요. 부채가 그쵸. 더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만약 미국 정부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금리에도 빌려가네. 그만큼 탄탄하다. 그래서 이걸로 뭐 하려고?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두 국가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중국도 디플레이션의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스탠스가 나오나 싶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연준의 이야기 그리고 중국 디플레이션 상황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